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늘 부산 경남 지역에서 맞붙습니다. 현재 우위를 그대로 굳혀 대선일까지 끌고 가려는 문재인 후보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지지율 하락세를 고향에서부터 뒤집으려는 안철수 후보 간의 각축전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세 분의 평론가와 함께 대선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최진 세한대 부총장, 그리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오늘이 공직 선거운동 개시 뒤에 첫 주말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PK 지역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일단 오늘 후보들 동선에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4월 17일부터 이제 22일 동안 선거운동에 들어간 건데요. 네. 그때도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후보는 취약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지 지역을 놔두고. 그래서 가장 먼저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예.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가장 확고한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4월 17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번 첫 주말 유세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말 유세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예. 부산 경남에 어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쭉 다 다니면서 1박 2일 일정을 다 소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는 김해 봉화마을 들러서 묘역 참배를 하고 이제 내일 있을 TV 토론회 준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늦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PK 지역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지지 지역이다라고 믿고 다른 약세 지역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중요하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붙여서 가는 것 같아요. 예. 네. 흔히 이제 광주 전남에서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화되고 그다음에 개혁 성향이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데 사실은 보면 부산 경남 같은 거 사실 진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산 출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어 세 번째로 부산 경남 출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사실 높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여론조사가 아니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산 쪽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현재 구도를 4-3-2 구도로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4-3-2 4는 구도요. 이제 문재인, 안철수는 예. 이제 3-2가 이제 홍준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유리한 구도를 사실 문재인 후보가 이제 선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 3강, 그러니까 2강 1중 후보들이 다 사실은 부산의 연고가 강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양대 명문고라고 할 수 있는 경남고, 부산고가 또 문재인 안철수의 또 모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산 경남에서 특히 부산에서 선점을 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면 다른 지역 못지않게 소리 없이 아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부산 경남 지역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럼 이번에는 좀 두 보수 후보의 동선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중 유세를 한다고 하고요. 유승민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또 영남권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두 후보의 행보는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접근했던 곳이 대구 경북입니다. 일단 일정한 지지 기반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일정한 바람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첫 주말 유세가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역에서 대규모 유세를 기획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요즘은 TV 합동 토론회나 여론조사라든지 또 우리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갈래로 민심이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동안 선거도 그랬듯이 특히 대선에서는 이런 바람몰이, 새를 한번 보여주는 차원의 군중 집회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홍 후보가 잘 기획을 한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유승민 후보 경우는 이번 주말에 처음 이제 대구를 들르게 되는데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 입지가 가장 약한 후보입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가장 책임론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은 수도권, 또 젊은 층 이런 중심으로 해서 기반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기대에는 여의치 못한데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유승민 후보도요. 대구 경북에서 일단 지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걸 안 만들면요. 계속 그때로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지금 홍준표의 서울역 광장 10만 명 집회 하니까 얼핏 솔직히 태극기 집회가 좀 생각이 나는데 아마도 상당히 그 당시 이 촛불 집회 때 나왔던 촛불 집회,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의 사람들 상당히 좀 강한 우파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 들어 홍준표 지사리 얘기를 들어보면 후보 얘기 들어보면 주로 뭐 진보, 보수 이런 표현들 오히려 우파, 좌파 이런 얘기들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파의 총 권기, 어떤 총 단결을 하는 그 방점을 찍는 집회를 서울역 광장으로 하지 않나 싶고요. 아까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제일 고민이 많은 후보 아니겠습니까? 첫 유세지를 이제 인천 상륙작전했던 지역인데 사실은 정말 이번 같은 건 대구 상륙작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륙작전이 자기 어떻게 보면 안방이고 지역구나 다름없기 때문에 상륙작전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쉽게 드나들고 거기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또 불구하고 지금 거의 4위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 대구에서 어떤 발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어떤 확장성이나 어떤 이 선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의 안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겨운 대구 상륙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유승민 후보의 그런 참 힘든 처지라고 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도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제 지난 주말에도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바짝 따라 붙다든지 아니면은 좀 역전했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었는데 어제 이제 갤럽 조사를 보면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오차 범위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위 후보와 2위 후보,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으로 이제 벌어지는 결과들이 이제 어제 나왔는데요. 그 전에 이제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문재인 후보는 변화가 이제 없는 수준 또는 이제 1%포인트 이제 올라간 상황인데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 같은 기관 조사 기존조에 비해서 7%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홍준표 후보가 미세합니다만은 7%에서 9%로 이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고 보수 후보인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일정 부분 이제 부동층이 늘어난 측면도 있을 텐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이제 범야권층의 위기감에 의한 결집 현상들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은 지역별로 이제 결과가 나오긴 한 상황인데 문재인 후보는 호남에서도 일정 부분 상승했고 안철수 후보 호남에서 어쨌든 좀 지지를 충분하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전체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호남에서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연령별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연령별로 보시면은 젊은 층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앞서 있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50대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40%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쟁 구도를 갖추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50대, 60대에서 지금 40%대가 아니라 40%, 44%인데 이것을 절반 이상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수층이 많이 있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절반 이상 획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40%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은 왜냐하면 60세 이상의 고령층 등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로 상당 부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제 조사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지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어딘가로부터 뺏어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부동층이 줄어들었던 상황, 문재인 후보는 지지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고 홍준표, 유승민 등은 사실은 더 가져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낮은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그 지지율 상승을 꾸준히 가져가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TV 토론에서 상당한 어쨌든 대중적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 2차는 1차에 비해서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대중적 어필을 하지 못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네거티브 등 악재가 좀 겹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다소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본질적인 것은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는 보수 성향층 유권자들이 공식 선거운동이 전개되면서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고 안보를 강조하는 행보를 해온 홍준표 후보 등에게 일정 부분 이탈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추격자인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제 호남과 보수 양쪽 표를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어떤 과제를 좀 이행을 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특히 그 1, 2차
TV 합동 토론회에서 그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현안에서 호남 쪽에 어떤 기반이 있다 보니까 5, 60대나 보수층에 다가갈 수 있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을 못했어요. 이런 대선 국면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 도덕적 참신성, 청렴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원하는 겁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이라도요, 제가 볼 때는 호남은 호남대로의 접근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인사라든지 국정 운영이라든지 지역 발전이라는 차원이라든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요, 명확한 입장을, 특히 보수적 입장을 해야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지금까지 넓혀오던 새가 움츠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꺼져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대구 경북이라든지 또 50대, 60대 이상에서 10%대 정도가 다 빠져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애매모호한, 이런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전략적 애매모호함인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명확한 입장을 선택을 해서 3차 TV 토론회부터라도 확실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방법입니다. 예. 네, 문재인 후보도 문제지만, 안철수 후보도 문제지만 지금 문재인 후보도 또 다른 문제로 복병을 맞고 있습니다. 2차 TV 토론 이후에 주적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송민순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또 안보관이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돌직구밖에. 지금처럼 그대로 돌격 앞으로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면요. 그전에 사실 저도 방송이나 수없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리하다. 근데 지금 뭐 대구에 가서 베레모 쓰고 뭐 격려하고 그다음에 국방 외교 안보 정책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고 본인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 TV 토론이나 지금 십자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요. 전혀 그런 안보 변수가 작동을 안 합니다. 보면 실제로 TV 토론에서 나왔던 게 문재인 후보를 맹렬히 공격했던 게 무슨 뭐 보안법, 그다음에 그 몇 년 전입니까? 김대중 시절 대북 송금 문제. 예. 이런 것들이요. 별로 사실 먹히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그때 평가 여론조사를 보면은 TV 토론에 잘 하지는 못했다라는 별로 약간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어요. 문재인은. 근데 오히려 지지도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는 옛날 해묵은 걸 가지고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우리 득점 효과보다는 공격한 사람의 실점 효과가 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요번 이제 NLL 파동 때도 말이죠. 옛날에 예. 그렇게 문재인이 궁지에 몰렸지만 대선은 지장이 없었어요. 참 희한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또 송민수 뭐 문건 뭐 메모지 쪽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이제 두고 보십시오. 아마 별로 변동이 없을 거예요. 지난주인가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제일 잘할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홍준표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니고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습니다.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안철수라든지 이 홍준표 후보라든지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겁니다. 예. 지금은요 북풍이라든지 안보의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즉흥적으로 눈에 보이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저도 뭐 우리 총장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한 편이긴 한데요. 예. 다만 그래서 이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이것을 색깔론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방어하고 있는 것이고 예. 다른 후보들은 이것을 뚜렷한 이제 안보관에 관한 문제 외에도 이것은 이제 어떤 후보의 이런 이것이 진실인가 여부, 도덕성 이런 문제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색깔론이라든가 이념 공방으로 했을 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세 포인트를 그 안보 이슈가 아니라 이런 이제 거짓말 논란이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다만 이것이 이제 안보 이슈가 여전히 저는 영향을 있다고 보이는데 이번 국면에서는 어떤 측면에서의 효과가 있느냐 하면 보수 후보들이 주도를 해서 이 안보 이슈를 부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에는 부정적인 타격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문제는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는 보수층들에게 이 정체성을 자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안철수 후보에 가 있는 보수층들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2위 후보, 그러니까 1위 주자의 경쟁 후보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타겟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국면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 부분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을 더 붙이면 네. 방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보 변수로 공격을 하면은 문재인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안철수가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우파들이 결집하면서 그 표들이 오히려 홍준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안보 변수가 대선판에 영향을 미치지만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타격은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자, 이제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이제 설거지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이 휩싸였는데 이번에는 또 자서전으로 또 여성관에 대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를 받고 있는데 역시 해명을 하겠죠? 예, 저는 좀 말씀하신 부분에 예. 한 부분만 조금만 예. 짚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안보관 문제가 지금 국민 여론조사에서 항상 관심도 1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변화가 없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영향을 안 미친다기보다는 네. 저는 미친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재인 후보에도 미친 게 바로 이 안보관에 대한 애매모호함 때문에 그 표의 확장성이 한계가 있다. 늘 그런 부분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그 보수 우파 후보들은 이런 안보관 문제를 부각할 수 있지만 항상 국민에게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이번만큼은 정권 심판, 정권 교체론의 기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측면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 과거에 이제 쓴 책인데 그 책에 뭐 나 돌아가고 싶다라는 책 자서전에서 젊은 시절에 호기로 나름대로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흔히 오가던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 자체가 제가 뭐 이런 내용은 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문제적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서전이든 직검이든 그때는 했다 그랬고 지금은 자기는 본인은 관여한 적 없다 그러기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접근해야 될지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요. 사당 후보와 다른 주요 정당 내 후보의 반응입니다. 맹공을 합니다. 맹공을 하는데 딱 문재인 후보 측만 가장 소극적이고 그 대충 어느 정도 정치적 제스처 차원에서 넘어가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양자 구도로 가면은 문재인 후보를 앞서거나 밀리질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은 게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리고 보수층 후보를 확실하게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뭐 아까 9%도 나왔지만 10%를 넘어서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요. 홍준표 후보가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이더라고요. 아니 홍준표 후보가 당연히 완주하는 거 아니십니까? 이런 그리고 상황이 이제 왔는데도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당연합니다. 예. 홍준표 스타일이. 의석이 90개가 넘는 의석이 어떻게 중간에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스트롱맨을 내세우는데 외국 보면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솔직히 좀 가부장적 측면이 강합니다. 마초이즘 같은 게 있죠.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2위하고도 상당히 좀 표차가 나는 3위 주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이런 부분들은 나는 다분히 좀 무도적으로 한다고 했고 그 전에 설거지 바지를 했고 이런 뭐 희한한 참 아주 말도 담게 한 희한한 이런 해프닝이 3위 후보에게는 사실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 말씀 마지막 덧붙이면 안보 문제 저는 문재인 후보는 안보 문제에 관한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국방 입장을 밝히고 강력한 어떤 그런 안보관을 밝혀야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다만 다른 후보들이 그래도 해묵은 어떤 안보 변수를 공격하면 별로 효과도 없고 이 황금같이 아까운 시간에 자칫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별로 점수를 못 얻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네. 네, 그럼 이번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도 사퇴론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 소속 의원들 요구로 24일에 이제 의원총회까지 연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승민 후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실
지금 바른정당의 경우에 의석이 33석입니다. 예. 33석인데 그중에 절반 가량인 16명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를 예.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열리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열리게 돼 있는데 원래는 내일 열리기로 예정을 했습니다만은 방송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24일로 보고 있는데 이 의총은 진행될 겁니다. 의총이 진행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유승민 후보의 결정이 중요한데 얼마 동안은 특히 막판까지는 결코 사퇴하지도 않겠다는 응급조차 하지 말라는 굉장히 강한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네. 지킬 겁니다. 사실은 막판에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당내에서 받고 있는 부분이 자진 사퇴입니다. 자진 사퇴 또는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수층이나 바른정당 지지층의 반발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된다면은 비문연대가 되겠죠. 예. 비문연대가 되고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은 유승민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어떤 한 번에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후보 단일화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유승민 후보도 안철수 후보와 둘이 양자 토론을 하자 그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 반문 단일화, 그리고 자진 사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막판에 가면은 결국은 자진 사퇴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그 당내 지금은 당내 정도의 문제지만 나중에 막판 가면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현실화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현실화할수록 그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강한 기류가 만들어서 정당이나 후보에 압박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견디기 힘듭니다. 그랬을 때에 유승민 후보가 두 가지 고민에 휩싸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대로 가서 대선이 끝나게 되면 본인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는 책임론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보수 우파 진영에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동안은요 유승민 후보가 워낙 원래 본인의 성품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경선 절차를 다 거친 후보인데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TV 토론을 통해서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한동안은 계속될 겁니다. 네. 예, 유승민 못지않게 아마 소리 없이 고민하고 있는 쪽은 안철수 후보 같아요. 왜냐하면요 물밑으로 사실 같이 연대 제안을 사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안철수 쪽에서는 연대하거나 후보를 단일화했을 경우에요. 이것이 과연 플러스가 되는 건지 지금 한 3% 안팎, 5% 이내의 그런 후보와 합쳤을 경우에 얼마나 시너지가 날지 혹은 호남 지역 같은 데서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문을 닫아놓고 있죠. 그래서 아마 유승민 후보는 매일매일 고민을 할 거고 아까 말씀한 대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후보 단일화나 연대를 고민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완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